외국인들이 오늘 산 게 이조인데 저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시간별로 계속 사더라고요. 주문 받을 때 시간별로 나눠 사라고 하는 주문이 들어올 때는 그냥 사는 겁니다. 오늘 그런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냥 일시적으로 들어온 건 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편입을 시작한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건 매우 의미가 있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주와 금융에 대해서는 가져가야 된다 봐요.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은 그걸 가져가는 거고 없던 분들이랑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구조조정 관련 것들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최근에 약간 미국 일정이 꼬이면 상당히 이게 더 지연될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누가 뭐래도 확장 사이클에 있는 게 강력한 게 하반기의 코스피 상방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 4분기? 네. 4분기 얼마 안 이제 남았으니까. 4분기라고 보는 게 그렇죠. 맞겠네요. 뭐 근데 좀 들뜨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 뭐 제가 페북이나 막 할 때 좀 들떠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오히려 시장 분위기는 쫙 가라앉아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일부 주도하는 것에 좀 편입을 안 하면 굉장히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어찌됐든 간에 두렵죠. 우리가 올라갈 때만큼 또 두려운 게 또 없거든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좀 이거 포트를 잘 관리해 왔으면 이걸 즐기면서 또 위로 더 지르는 타임인데 저는 오히려 더 흥분해야 된다 보는데 만약 현금 포지션이 너무 높은 상황이라면 사실 고민스럽죠. 네. 잘못하면 포모로 상당히 오히려 뒤에 고생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데 상단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을 넘어섰지만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상승 장세에서 어쨌든 PBR로 한 1.3배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간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 1.3배 갔었는데 뭐 이게 절대적 수치는 아니죠. 근데 한 그걸로 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 자본 총계로 보면 한 3,900, 4,000 정도 나오고 아니 뭐 그 중간 있잖아요. 지금 1.1배 넘었는데 중간으로 1.2배 정도 보면 3,600 나와서 네. 이거 제가 어디 가면 뭐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거 여기서 뭐 어떤 수치를 많이들 물어보셔서 그럼요. 3,600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예. 왜냐면은 이게 저도 자료 워낙 좋으셔갖고 제가 항상 꼭 읽어보고 들어오는데 장이 많이 올라서 지금 3,400 얼마잖아요. 그럼 또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150포인트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이 막 댓글 이런 게 달려요. 오늘 질렀습니다. 뭐 이런 거 달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확 불안한 거죠. 저는 지금 피라미딩을 좀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올라가면서 더 지르는 피라미딩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지르기 시작하면 고민이 되죠. 물론 뭐 길게 보면 3,900, 그렇죠. 4,500도 갈 수 있지만 그렇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건 항상 두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는 오늘 사실 오늘 한 의원님 보내서 저도 굉장히 즐거웠는데 한 의원님 얘기를 하면 저도 아이디어를 얻어가니까요. 그래서 네. 오자마자 여쭤본 거예요. 시장 어때 보이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9월을 좀 불안해했어요. 맞아요. 불안해했던 가장 큰 거는 사실 이 그림에 제가 이제 메인 시나리오랑 비교를 하는데 이 부분이었어요. 뭔가 매크로 이슈에 대한 불안감, 금리가 좀 오르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도 있었는데 전에 아마 한 의원님이랑 만나서 얘기할 때도 잭슨홀 미팅 서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결국 잭슨홀 미팅을 지나면서 파월의 스탠스가 바뀌고 네. 어찌됐든 간에 연준을 어쩌면 통제하에 두는 느낌 지금.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이 올지 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금리를 잡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리스크 시나리오에 가장 걱정되는 게 좀 뒤돌아선 것 같고 인플레는 어차피 좀 안정 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근데 이제 또 시기적인 게 되게 매우 중요한데 내년 우리가 지금 투자하면 내년 1분기까지 봐야 돼요. 물려도 한번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를 물어봐야 되니까. 그러면 내년 1분기 딱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건 유가거든요. 유가가 엽기저가 너무 센 타임이어서 물가가 그렇게 시장을 뒤흔들 정도의 이슈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 거버넌스 개혁 이쪽은 집중 투표제도 들어왔고 자산 제가 생각해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주주 어쩌면 요건을 뭐 50억이냐 10억이냐 100억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대통령님의 내심은 10억이었던 것 같은데 여론을 따랐다는 거죠.
그럼 혹시나 압니까?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좀 25로 다시 갈지. 뭐 그렇죠.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죠. 뭐 그러면 여러 가지 요 자사주 소각 3차 나오니까 지주사들도 좀 샀어야 되고 배당 쪽 나오면 그래? 금융주 좀 사놓을까? 뭐 이런 생각, 뭐 그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1.2배 하면 이런 말 하면 좀 뭐냐 물어보실 텐데 업데이트도 안 해가지고 옛날 거 가져왔는데 1.2배가 한 3,300이었거든요. 네. 넘어섰어요. 그럼 1.2배 가면 한 3,595인데 저는 4분기 여기까지 열어둬 보자.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녁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이야기 중에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삼성전자예요. 이승희 아나운서께서 오랫동안 만날 때마다 하셨던 삼성전자가 이제 고민이죠. 삼성전자 그러면 여기서 되게 두렵냐 위치가. 그럼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 사이클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PBR로 많이들 보죠. 뭐 이렇게 왜 보냐 하지만 사이클 볼 때 봐요. 이렇게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대략 1.5배가 평균이거든요. 그 위로 가는 게 슈팅이란 말이에요. 1.5배 하면 9만 원이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여기서 물론 오늘 이 시점에서 말하는 건 저 사람 나와서 뭐 뒷북친다 하겠지만 전자를 좀 좋게 봤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되면 전자 사이클이 뭐 내년에 뭐 낸드가 된다 이거는 가봐야 아는 거고 밸류로 보면 아마 많은 포트들이 조정을 할 것 같아요. 다른 걸 줄여서 이게 좀 변동성이 크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이런 고민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누가 뭐래도 올해 한국 증시가 달러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강했거든요. 글로벌 펀드들이 한국 비중을 매우 낮춰놓던 사태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10월쯤 되면 뭐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너희들 왜 한국 글로벌 탑인데 비중이 이 모양이야. 하나도 안 샀어. 이러면 안 나올까요? 당연히 그런 거 많잖아요. 네, 그러면 네, 지금 네.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이 오늘 산 게 이조인데 저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근데 왜 갑자기 저렇게 이거 확인했거든요. 시간별로 계속 사더라고요. 주문 받을 때 시간별로 나눠 사라고 하는 주문이 들어올 때는 그냥 사는 겁니다. 오늘 그런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전자가 지수를 끌고 올라간다면 4분기가 의외로 굉장히 단단할 수 있어요. 물론 근데 뭐 연휴 앞두고 있는 불안감도 있고 FOMC 이후에 좀 기대의 선방형 논리도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냐가 네.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말씀드린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여기 1.3배, 1.2배로 3,600이잖아요. 근데 1.2배가 되려면 이제 ROE도 그만큼 올라가야 올랐죠. 정상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컨센서스를 보니까 내년 순이익 증가가 되게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네,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막 잡혀 있으니까. 근데 보통 뭐 특히 대표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원래 EPS가 너무나 기대가 높으면 그렇죠. 연말로 가면서 떨어지는 효과도 사실 있잖아요. 관세 때문에 더 떨어지겠죠. 그럴 수도 이번엔 있잖아요. 특히 더. 그러면 예. 이제 자본은 커졌고 ROE는 만약에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1.2배나 1.3배라고 하는 게 그냥 역사적 고점이라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걸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지금 장세를 지속해서 이익으로 보는 순간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인데 뒤에 제가 이런 바로 질문을 많이 받아서 바로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좋아졌죠. 이게 맞다 틀리다는 다음 문제고 이거는 고점을 계속 치고 나가는데 코스피는 못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화 시킨 거죠. 주가라는 게 결국 이익의 함수였다면 한국의 주시장은 더 올라가 있었어야 돼요. 지수상으로.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못 올라가고 맨날 싸다 얘기가 나올까? 저는 다음 그림이 크다 보거든요. 결국 단기 순이익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EPS가 못 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유는 산수해 보면 주식수가 너무 많은 거거든요. 이게 결국 가버넌스 개혁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시장은 이익에 대한 반응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이익을 반영 안 해왔던 시장이었다. 근데 이제는 주식수에 관한 여러 가지 자본에 관한 부분이 나온다면 요 갭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갖고 이걸 줄일까? 그랬을 때 3차 삼법 개정안이 매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사주 관련된 조치가 나오고. 주식이 지금 자사주 딱 됐을 때부터 주가가 좋냐? 아니거든요. 언젠가 한다가 나오면 그거를 밸류에 반영해 가겠죠. 이거를 기대값을.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최근에 지주사의 상대적 강세, 특히
약간 사업형 지주사 개념들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홀딩스 들어가면 좋은 것도 있지만 이거는 어쩌면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 편입이 돼 있어야 본다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 하나만 좀 추가하면 네. 사실 저는 그래요. 지금 뭐 수출도 그렇고 뭐 매크로 한다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 여기서 막 3,600 간다 하면 저한테 저 사람은 도대체 뭔 소리 하든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즘 뭐냐면 이 시장이 올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최고로 높이 올라갈 이유가 있었나요? 작년 말에는 한국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개인들은 주식을 안 사고 있는데 왜 그 외국인들이 갑자기 살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는 한국의 펀드멘탈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을 때 힌트가 줄 수 있는 거는 달튼이 2019년에 보냈던 공개 서신입니다. 당시에 한국 정부와 의회에 보냈는데 뭐 여기 나오는 것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배당도 있지만 안 된 것도 많지만 여하튼 이 당시에는 외국의 투기 자본 놈들이 이거 나쁜 짓 하려고 한다 이런 사고가 있었다면 지금은 달튼의 이거 서신을 보는 순간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네 이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러한 달튼이 이걸 던진 시점이 2019년이라는 게 중요해요. 19년은 버핏이 일본의 상사 주식을 사기 시작할 때예요. 외국인들이 일본 같이 도대체 거버넌스 개혁을 어느 정도 했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안 믿었거든요. 주가가 상당히 올라간 뒤에 결국 대규모 자금들이 일본의 행동주의에 들어갔어요. 그때 뒤늦게 들어갔던 글로벌 이런 펀드들은 일본에서 놓쳤다면 한국에서 놓치지 말아야겠다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 흐름들이 시작된 거라면 앞으로 외국인들이 상당히 오늘의 흐름이 어떤 분은 그냥 일시적으로 들어온 건 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편입을 시작한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건 매우 의미가 있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가 또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이제 채팅창에 그런 것들이 시청자분들 항상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운데요. 또 안 좋은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열심히 봅니다. 소통 항상. 담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채팅창을 보면 지금 이제 코스피의 어느 정도 상승장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코스닥에 이제 많은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은 소외된 느낌이기도 하고 나는 안 올랐어요기도 하고 본질적으로는 대형주만 올리는 장이 마냥 즐거워할 장인가라는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즐겁다 아니다를 말할 이유는 제가 없다 봐요. 그럼 이제 즐겁다를 떠나서 그 온기를 좀 코스닥도 나눠받을 수 있겠느냐. 그 분기점은 말씀하신 3차 상법 개정안이 될지를 좀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외국인들이 굳이 시총 적은 거라 그럼 들어갈까요? 코스피만 따뜻한 코스피도 굉장히 일부 종목을 사겠죠. 이건 저 이런 말하면 욕먹나요, 지금? 아니 편하게 그러면 제가 하셔도 여쭤보고 됩니다. 싶은 네. 이게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인 게 원래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처럼 선물도 5천억 가까이 사고 현물도 1조 8천억을 사면 원래는 시총 상위 종목을 거의 다 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은 일단 자동차 빠졌고 뭐 삼바 빠지고 빠진 게 되게 많거든요. 올해 제가 데이터 찾아보니까 삼성전자 1조 원 순매수한 게 거의 뭐 작년 넘어가야 나오는 정도의 몰림이니까 이걸 가지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브로드베이스로 샀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그게 브로드베이스가 맞다면 우리 승희 씨가 얘기한 대로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면은 뭐가 좀 이렇게 안 맞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논리를 같이 엮어서 곤란한 질문만 여쭤보면. 계속 하시려고 하는데 예. 어쩌면 그걸 저도 질문을 던지고 있죠. 네. 바스켓으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삼성전자를 산 겁니다. 하이닉스하고 그죠. 크게 두 개를. 예. 그러니까 이거의 흐름을 그러면 평가 절하할 거냐, 반도체 어떤 사이클을 보고 들어올 거냐. 그러면 그게 맞더라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오히려 이쪽으로 도망가서 집중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가치로 봤을 때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의 중간 평균 라인 정도가 1.5배라면 그게 9만 원인데 네, 삼성전자 기준으로. 그렇죠. 네네네. 이쪽으로 도망가는 게 나은 거죠. 그렇게도 있지만 저는 오늘 아까 또 하나 반문드리고 싶은 건 외국인들이 이 정도 사면서 어찌됐든 선물을 같이 샀어요. 선물 같이 샀어요. 아침에는 콜 사고 콜옵션에서 푼 매도했어요. 이거는 어쩌면 롱플레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완벽히 롱이죠. 완벽한 롱플레이. 선물에다가 옵션까지에다가. 그렇죠. 오늘 좀 표현드리면 그런데 완벽한 롱플레이가 들어오면 그렇지. 주변으로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과거 경험을 보면
이게 왜 들어왔는지는 나중에 알아요. 제가 여기서 뭐 외국인의 여기 이런 말 나중에 나오고 정확하십니다. 뭐 외국인들이 누군 성격이다. 그거 누가 합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주문 낸 거 유출하잖아요. 정확하게 맞는 말씀. 유출하시면 큰일 나요. 브로커는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네네. 비밀리에 샀겠죠. 맞아요. 근데 오늘 비밀 왜 산 걸 알 수 있냐면 시간별로 들어왔거든요. 제가 계속 이 말씀 드리는 건 오늘 계속 몇 명 대화방에서 얘기했던 얘기는 혹시 1시간 들어온 수량을 보고서 앞으로 장 끝날 때까지 이 정도 들어올까? 정말 그 수량을 맞춰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게 CD라고 그래가지고 전날 주문을 내놓고 네. 전날 그냥 내놓은 거예요. 해달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물도 사놓고 어차피 올라갈 거기 때문에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롱머니를 오래간만에 봤기 때문에 저는 야 이거 뭐야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대신 조금 더 압축해서 롱머니가 들어온 느낌이 있다. 옛날처럼 그렇죠. 자동차 뭐 다 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 야 이거는 어쩌면 선별해서 야 이렇게 되면 굉장히 블랙홀이 되겠구나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더 그쪽으로. 블랙홀이 되죠. 왜냐하면 기관 입장에서도 뭐 이런 말을 온 건 아니었지만 기관 입장에서도 지금 뭐 심하게 말하면 포트 상당히 머리 아픈 상황 몰리는 거거든요. 오늘 기관은 SK하이닉스를 조금 좀 팔긴 했더라고요. 왜냐면요. 네, 올해 상반기에 이겼던 펀드들의 특징이 하이닉스 비중이 높았거든요. 그랬겠죠. 3전 비중은 높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곳 하나는 전체 포트의 35%를 SK하이닉스 찍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압도했었어요. 그렇겠네요. 실질적으로는 다 고민에 빠져 있어요. 어제부터 상당히 고민했고 어제 왜냐면 장중에 삼성전자 상승률과 하이닉스 상승률이 드디어 역적이 됐거든요. 하루 상승률이었지만 이거 뭔가 찝찝하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빵하니 쳐버렸기 때문에 내일부터 상당히 고민스럽죠. 근데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아까 말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네. 이게 현재 벌어지는 메인이에요. 그렇지. 이 상황에서 네. 코스닥을 잘 안 가려고 하겠죠. 그럼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주류고 메인스트림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감사하게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있다. 그럼 지금은 외국인의 흐름을 잘 따라갈 때입니까? 아까 처음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주식을 살 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계속 사요. 이 모멘텀 장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근데 좀 밑에서부터 샀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좀 막판에 늦었죠. 이제 네. 지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혹시 그럴까? 저도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그래도 이쪽에서 해야겠죠. 왜냐하면 뭔가 아까 말했지만 제가 이제 굳이 뭐 달튼 보고서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게 이유는 뭔가 이쪽에 변화가 생겼나?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굳이 외국인 지분율이에요. 제가 직접 그려본 거예요. 짧게. 근데 이제 외국인이 2009년 말 이후에 2009년 금융위기 직후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좀 편하거든요. 제 기준입니다. 이게 뭐 교과 자꾸 이런 거 그려 보여드리면 막 이게 기준이야 보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네. 제가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이제 외국인이 대가 평균치가 33.1%거든요. 네. 이것도 안 왔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롱머니가 들어왔다는 보세요. 과거에는 초기에 이게 지를 때가 나타나는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가면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가면서 혹시 그건가? 그러면 일단 저럴려면 전자를 많이 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시총이 너무 크니까. 33%는 넘겼었다는 거죠. 네. 사기 시작하면 롱머니가 들어오면 33%를 넘겼는데 이게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다음 문제고 외국인 지분율이 더 올라갈 것이냐에 저한테 물어본다면 주도는 여기가 할 것 같고요. 문제는 개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이 주식을 많이 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코로나 이후에 개인들이 샀죠. 이때는 개인이 주도해서 시장을 올렸어요. 코스피를. 이때 질려서 계속 팔았어요. 네. 계속 팔아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네. 안 들어왔어요. 최근에 잘 보시면 많은 분들이 예탁금도 늘고 막 이러는 게 주식 팔면 주식을 잘 안 사는 거죠. 예탁금으로 갖고 있는 건 주식 팔아가지고. 네, 주식 대기자금 한번 한국은 박스권이니까 박스권이 확 오면 사야지 하는데 이게 혹시 지나가 본 거라면 그러니까 그런 고민인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장이 올 때 특징이 외국인들이 결국 여기서 한번 좀 올라오는 경향이 나올 것 같아서 수급을 보여드린 건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약간 제가 이제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약간 주변으로 돌면 오히려 그 지금 이끄는 주체가 외국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개인이 주도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하면 딱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코스닥은 ROE를 서로 얘기 안 해요. 이유가 있어요. 1%대거든요. 예, 이익이 잘 안 나죠.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본다. 물론 그건 특정 종목들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은 다 되겠죠. 자, 대세장이 온다면. 근데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장이 이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중소형주도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이 강한 거라면 반도체에서는 상당히 좋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과거에는 올해는 전부 다 HBM만 좋았는데 최근에 뭐 이미 올라서 지금 많이 올라서 저는 이렇게 지금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원익 같은 것들도 그렇고 난리잖아요. 뭐 난리인 상황에서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싼 거를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특정 뭐 소재 업종 반도체를 강조드렸던 이유는 그런 비교를 해서 코스닥을 선택한다면 해볼 만한데 그냥 코스피가 올랐는데 코스닥이 괴리가 크니까 코스닥을 산다? 이거는 현재는 적절한 접근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그 주신 것 중에 이제 3차 이제 예. 뭐 상법 자사주 의무 소각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의견이 좀 다른 게 어떤 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사주 의무 소각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서로 간에 프로스 앤 컨스가 있는 게 만약에 앞으로만 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게 나오기 전에 많이 사놓고 냅둬도 그래서 이비 교환 이런 이비 반응 이런 게 막 생기잖아요. 이게 많이 생기죠. 생기고 있고 네. 또는 근데 기존 거를 예를 들어 다 소각하라고 하는 거는 약간 소급입법 비슷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차원이 맞은다고 보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절충안이 되겠죠. 절충안.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나도 거버넌스 개혁을 저도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대주주들 입장에서도 좀 도망갈 곳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마냥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 분께서는 결국 우리 사주에 대해서는 이걸 좀 소각하지 말고 그 안을 주자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죠. 근데 분명한 건 제가 이제 항상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걸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급한 거냐면 미국은요 1980년부터 했던 거예요. 네. 80년에 미국도 그렇게 거버넌스에 대한 게 강하지 않을 때요. 근데 이 사회에서 막 그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감동적이잖아요. 영화 월스트리트 보면 1987년 나왔는데 개코가 딱 손들고서 저기 임원들 다 내가 놀고 먹는 애들이다 하고서 막 그 장면 너무 멋지잖아요. 그게 80년대 소위 미국의 금융자본주의 거버넌스 개혁이었어요. 시장이 만들었던 거죠. 일본은요. 일본 다 10년 했어요. 다 일본 사람 스타일로 세밀하게 합의를 해가면서 느릿느릿하게 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반응한 건 18년, 19년부터요. 우리 지금 큰 진전이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밸류업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법으로 만들었잖아요, 상법. 그러니까 이 상법 보여주면 1차 하는 것도 처음엔 되게 감동이었는데 2차에 제가 사실 저는 집중투표제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거든요. 하길래 와 했어요. 이제 바로 3차 상법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진전이 느리다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사주 소각 빨라야 2027년 정도부터 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주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상대적으로 밸류가 매우 싸져 있는 상황에서 싸졌던 이유가 결국은 주식수에 문제가 있다면 자사주 소각이라는 거는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퇴출도 많아지겠죠. 그런 정책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지금은 사실 전체 의무 소각한다면 말이 안 되고 기존 거는 그건 너무 소급입법에 가깝고 그거는 간단치 않아요. 네. 기업들 다 정말 문 닫고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이 정도 진전도 매우 큰 거다. 저는 외국인들이 이거를 상당히 반길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권리사도 한 김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온 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세율 38.5%면 이걸 왜 해요 지금 이거를? 갖고 있다 파는 게 낫죠. 갖다 양도세율 팔죠, 이거. 20배. 아니 이거는 정말 약간 헛웃음이 나와요 저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대통령님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도 언급이 됐던 것 같고 특히 뭐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국민연금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저는 자꾸 이걸 갖다가 투자에 대해서 정치적 지한점을 갖다가 투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거는 주식시장에 매우 우호적이고 강력한 조치들이 여야 어떤 걸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직접 대통령이 강하게 외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시장에 왜 3,400 왔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온 거지 다른 걸로 설명하는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을 볼 때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어느 정도 맥락은 설명해 주셨는데 네. 사실은 또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좀 곁들여서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 말씀드렸어요. 그냥 뭐 사사주 의무소각이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서두르는 느낌이에요. 올해 내로 만약 이게 처리가 된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 우리가 뭐 여기서 막 이거 법적으로 제가 무슨 법 전문가도 아니고 저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지주사라는 거는 갖고 있어야겠구나. 결국 뭐 자사주 특히 지주사들의 특징이 자사주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자사주를 팔아가지고 계열사에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여기서 만약 이제부터 자사주를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는 걸 계열사 지원에 쓰는 순간 거기는 언론이 도매글로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죠. EB 쪽도 벌써 얼마나 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여론에 집중 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고, 저는 외국인들이 아마 이런 쪽 종목들은 상당히 구민을 당겨야 할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에서 뭔가 기업 전체로, 그룹 전체로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들을 잘 솔팅해 보시면 의외로 최근에 반도체만 좋았던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CJ 같은 회사도 보십시오. 아무리 회사에서 부인을 해도 저 언젠가는 둘이 합병해가지고 사업형 지주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니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사례들이 현재 시장에서 이미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까 우리 아로 얘기할 때 그림,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그 거버넌스 개혁만으로도 1.3배 갈 수 있다라는 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 ROE가 한 10% 정도 되는데 이 회기선까지 올라가기만 해도 PBR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우리의 10% ROE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거냐의 싸움으로 보면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사실 그렇게 시작하면 네. 일본도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일본이 지금 어디 여기 어디? 일본은 더 위에가 있구나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ROE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이 되는 게 있죠. 미국은 왜 미국이 저 위에 어디 갔지? 여기 어디 있는데 사라졌네요. 근데 ROE 기본적으로 20%대라고 빠졌나 빠졌네요. 네. 20%가 넘죠. 네. PBR이 4배가 넘죠. 자본이 너무 작고 그렇죠. 하니까. 거기는 끝없이 주식을 갖다가 소각시키고 끝없이 배당을 줘서 네. 거의 잉여현금을 안 가져가죠. 네, 걔네들은. 맞아요. FCF를 거의 다 써버리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다 나눠주죠. 투자 남은 거는 주죠. 우리나라 ROE는 제일 문제가 나눠주질 않죠. 네. 이 ROE를 인정할 수 있냐고 저한테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라서 이게, 네. 이게 지금은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니까 밸류에이션이 쫙 올라왔는데 네. 그걸 이제 앞으로도 인정해 줄 거냐 그렇게 벌어줄 거냐의 싸움이니까 이 그거는 미래는. 이제 싸워야겠죠 우리가. 네. 왜냐하면 FCF가 아무리 있은들 네. 그대로 갖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달라요. 그렇죠. 그게 그건 왜 웃기잖아요. 미국은 뭐 ROE가 뭐 50%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20%밖에 안 돼요. 20몇 % 됩니다. 근데 정말 순수한 ROE죠 거기다 네. 표현이 좀 그런데 맞아요. 진짜 ROE 해서 다 돌려주고 투자하거나 그렇죠. 캐pex 투자하거나 아니면 다 날려줘 버려주는 거죠. 우리는 FCF가 아무리 있은들 다 꼼수 쓸 것 같고 또 자사주 팔아가지고 현금 갖고 그냥 계열사 불법 지원할 것 같고 그런 거 이제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분들도 아마 상당히 변해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외부로부터 저는 외국인들을 매우 내년을 기대하는 부분이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휘젓겠구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계속 관통하는 주제는 지금 좀 개인들이 열심히 우리나라 주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좀 강한 최근에 이제 욕먹으면서 좀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쩌면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을 상당히 먹잇감으로 삼아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의 매력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린 팔고 다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신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알죠. 잠재 성장률이 당연히 떨어져. 노동인과 주 결혼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인 것보다 더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러면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여기 보다시피 일본이 ROE가 엄청 높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건 계산 방식에 따른데 MSCI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일본은 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냐? 기본적으로 그런 아까 그러한 네. 소위 행동주의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제가 좋아하는 게 바클레이즈 그때 자료를 봤는데 올해 상반기에 글로벌 소위 주주제한, 행동주의의 주주제한이 가장 많았던 나라 미국은 항상 당연히 있는데 네. 일본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일본까지 왔는데 우리 안 들어올까요? 네.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회기선으로 1.3배만 가도 3,900이에요. 사실은. 3,900. 그리고 이익이 정말 우리나라가 좋아져요. ROE가 좋아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막 올라가겠죠. 5천 이제 가는 거겠죠. 5천 가겠죠. 근데 네.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치. 그래서 제가 3,600까지 일단 간 다음에 내년에 3,900 정도 가지 않을까. 이 말씀 정도 드리는 건데 외국인들이 이런 걸 보고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나라를 둘러싼 상황 위주로 이제 저희가 한 반절 정도 이제 시간을 쓴 것 벌써 같은데 그렇게 했나요? 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이제 끝내야 남은 되나요? 시간은 아닙니다. 네. 또 비슷하게 나머지 한 반 반절 정도의 있습니다. 시간이 네. 남아 있어서 이제 뭐 FOMC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해서 포함해서 매크로 이슈 또 어떤 것들 주목해야 할지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아니, 같아요. FOMC 사실 두려웠죠. 이번에 이제 9월에 FOMC 나오면 야 이거 금리 내리고 다니면 빠지는 거 아니야? 원래 우리가 트라우마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비컷하면 항상 주가 빠졌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이제 사람이 참 익스펙테이션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기대를 자꾸 한다는 게 좀 약간 고민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 지표인데요. 실제 물가가 굉장히 견고한 거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시간 기대 인플레나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데 물가는 상당히 안정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죠. 왜 안정되어 있을까? 이게 안정된 게 유지될 것인가? 그러면 생각해보면 코 CPI 딱 하는 순간 떠오르는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쉘터라는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결국 우리는 전세가 많아서 그렇지 월세를 많이 늘고 있지만 미국은 당연히 물가에 가장 중요한 게 월세 아닌가요? 네. 거의 30%가 넘는단 말이에요. 쉘터라는 게 거의 주거비가 CPI의 30%인데 이게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점은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 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관세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야 될 물건값을 올릴 것 같아서 인플레 걱정이 많이 되는데 당장은 이런 코어 쪽에서는 이 영향이 있고 아까 언급을 미리 드렸는데 1분기까지는 또 유가라는 소위 유가가 이렇게 역기저를 중요해지면 헤드라인 CPI가 안정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준이 무슨 짓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에부터 제 한 의원님 비율 굉장히 저는 그딴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앞서서 잘 보셨다고 보는 게 상당히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버블이 올 수 있다 했을 때 반신반의했는데 어찌되든 간에 그런 흐름을 가는 거거든요. 저는 뭐 FOMC가 나오겠죠. 그럼 FOMC 하면 뭐 할까요? 이번에 점도표 변화 있을 거, 뭐 이거 얘기해서 뭐 할까요? 뭐 수경 경제 뭐 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뭐 저도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연준 위원들의 구성이 상당히 친트럼프화 됐을 때 무슨 일을 얘네들이 벌릴까? 네. 저는 하나일 것 같거든요. 장기채를 더 내추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주택 경기 같은 거의 핵심은 결국 장기금리에 모기지가 다 장기금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치가 뭘까? 제가 가끔 몇 번을 방송한테 말씀드리는데 연준이 어떤 헤게모니를 잡게 되는 순간 내년에 연준이 QE를 하는 거 아니야? 장기채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시장에 펌핑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시나리오도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FOMC가 좀 겁도 나요. 갑자기 금리를 50pp에 기대하고 있는데 50pp 안 했다고 빠질지 50pp 했다고 빠질지 아니면 이렇게 빠진다고 했는데 안 빠지면 뭐지? 네.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찍기예요. 찍기. 우연히 맞출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면 지금은 포트를 갖다가 오히려 그렇죠. 그런 게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됐을 때도 잘 견고하게 번들 수 있는 걸 짜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을 찍기 하듯이 맞출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FOMC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8월 1일에 고용지표 나쁘게 나오고도 미국 10년물이 잘 안 빠지고 있다가 네. 9월 초에 고용지표 나오면서 10년물이 단숨에 4% 초반이 됐다가
거기 밑으로 또 잘 안 빠지더라고요. 4% 안 깨져요. 안 깨지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아직도 장기채를 보는 사람들은 이번 FOMC에서 금리 한 번 내리고 파월은 그냥 균형적인 얘기 정도만 하고 점도표도 변화 없이 끝날 거다라는 쪽에 베팅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9월 FOMC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럼 웬만큼 해주면 좋은 일로. 그것도 있고 네. 전 계속해서 장기채는 지금 수급 이슈라 보는데 네. 11월에 국채 발행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것도 무시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비슷한 견해인데 우리가 이제 자꾸 트라우마처럼 옛날 50pp 내리면은 장 폭락했어. 자꾸 이 얘기하는데 이번엔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래도 그 경계가 그러니까 9월을 다들 왜 이렇게 너네들 9월에는 다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봤냐. 계절성도 있었지만 이 금리가 자꾸 요동을 칠 것 같은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우리가 4월에 관세 부과됐기 때문에 그 몇 개월치가 이제 드디어 물가에 반영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잘 넘어가고 있다 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뭐 제가 이 책을 사실은 없는데 하도 성서 같은 저한테 책이에요. 세스 클라만의 이거는 영어 원서도 절판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다른 책에서 클라만 말 중에 제일 기억이 났던 문장이 이거였거든요. 인플레 환경이 사실 가치 투자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사실 이거는 포트폴리오를 지금 짤 때 상당히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가 상대적으로 싼데 인플레 환경이라면 글로벌 유동성이 얘는 왜 이렇게 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드려요. 한국 주식가 매력이 뭐가 있냐 나라가 이렇게 이런데 이제 다 떠나고 하나 매력이 있어요. 싸다는 거. 근데 그 싸다는 거를 글로벌 유동성이 선택을 안 해줬는데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그런 유동성이 풀리는데 이건 좀 부담스럽고 작년에 성과가 좋았어요. 그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작년에 이 성과 오르는데 비중이 없었던 곳들은 아마 항공모를 편입하는 비중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저는 그게 지금 시장 밑바닥에 깔린 돌리는 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FOMC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채를 낮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QT를 지금 하고 있지만 중단하거나 중단해야죠. 뭐 QE를 하거나 이래서 10년물 금리를 낮추려는 걸 사람들이 믿으면 아직도 10년물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식에서 채권으로 돈이 가면서 미국 장이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나라 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으세요? 그런 영향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반대로 금리가 과거 같이 확 내려가는 구조가 참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식을 팔고 채권을 많이 사러 가지 않을 거다. 국채 사이클이 우리가 한 40년간 정말 무적이었거든, 무적. 그렇죠. 이번에 22년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빠졌어요. 무적이었어요. 네. 그게 바뀌어서 좋은 표현으로는 뭐 그냥 중금리 시대다 표현을 하지만 쉽게 옛날 같은 금리로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장기채 베팅이 예전처럼 강력할 수 없지 않을까요? 물론 미국 시장은 밸류가 비싸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국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만약 인플레적 환경에서 처한다면 미국의 소위 끌어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슈팅이 나오겠지만 좀 주춤하는 순간이 나올 수도 있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풀린 유동성을 마냥 그로스 쪽으로 선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뭔가 팩터를 다양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아요. 지금 모든 글로벌 펀드들은 다 팩터 플레이를 하는 애들인데 네. 이 다양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다양성 중에 하나 가치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 시장이라는 게 눈에 요만큼은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밸류가 있는 시장으로 확실히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밸류가 있으면 안 사죠. 밸류가 있는데 앞으로 프로젝션이 밸류를 좀 업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면 거버넌스 개혁이랑 뭐 이런 게 한다. 히든 밸류의 뭐 발견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돈데 그걸로 내려지면 갈 수 있다. 이건 저희들은 별로라 보지만 살려고 했어요. 유동성이 못 쫓아갔어. 아이씨 이렇게 싸? 얘는 왜 이렇게 싼 거야? 이럴 수 있죠. 그 나라 봤더니 삼성전자가 있어? 야, 이거 일단 사.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빠지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훨씬 덜 빠질 거다 이렇게 그쵸. 보시는 거죠. 이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어쩌면 뭐 제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외국인들의 한 최근 9월 이후의 행보를 잘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한국이 수출이 좋습니까? 지금 뭐 관세 이게 협상이 완전히 깔끔합니까? 네. 말대로 하면 원화가 1,400원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한국물이 흔들림이 없다는 건
한국을 여전히 싸다고 보는 여러 글로벌 유동성이 선택지에 우리가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포트 구성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이제 FOMC나 이런 말씀하시면서 변수에 좀 그 견딜 수 있는 포트를 그럼 짜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견딜 수 있는 포트란 게 그럼 어떤 포트인 겁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많이 강조드리는 거는 결국 주식시장 활성화에 관한 것들은 시장 가치 이익에 상당히 버텨주잖아요. 그러니까 지주와 금융에 대해서는 가져가야 된다 봐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종목을 비워놓은 거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니까 네. 이건 기본적으로 프리캐시플로우를 봐야겠죠. 프리캐시플로우를 어떻게 갈까. 그럼 저는 증권주도 좋지만 의외로 금융지주들도 잘 그 4대 금융지주가 있잖아요. 네. 은행주라고 보통 얘기하죠. 4대 금융지주가 있어요. 여기서 있으면 KB, 뭐 신한, 하나, 우리, 태겔 이 4개 중에서 뭔가 좀 내년이 확장성이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어느 금융지주가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지주사. 아까, 죄송해요, 자꾸 말씀 중에. 근데 아까 저희 이제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인데 페어리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딱 어떤 지주 금융 이쪽이 너무 올라서 올라타기가 힘들다. 그래서 올랐다가 쉬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좀 빠졌어요. 금융 사실. 근데 이제 아마 페어리님께서 보시기에는 타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위치로 느껴지셨나 보죠. 제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포트폴리오를 하면 그래서 지주와 금융은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은 그걸 가져가는 거고 없던 분들이라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무작정 비교를 해야죠. 지주사면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내에서 여러 가지 좀 아까 자사주 아이디어가 3차 상법에 들어간다면 자사주 비중 높은 지주사들 뒤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다음에 누가 뭐래도 확장 사이클에 있는 게 강력한 게 저는 전력기계 이런 쪽인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좋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초견압기 같은 것들 반도체 쪽이 이쪽 확장 사이클이라는 게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방산 조선도 해당되는데 여기는 약간 다 아는 확장 사이클이고 만약 여기서 정말 반도체가 정말 좀 올드한 분야까지 확장 사이클이 나온다면 우리가 원래 교과서 처음에 투자 관련 책 읽잖아요. 채권형 주식이 나와요. 채권형 주식은 시크리컬 안 타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고 배당도 안정적으로 주고.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교과서 읽었는데 한국에 채권형 주식을 해야지 아무리 찾아보셔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한국에서 채권형 주식에 가까운 게 뭘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삼성전자예요. 왜냐하면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많은 분들이 동일된 견해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확장 사이클에 있으면서 좀 이런 것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K컬처도 한 분야라 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누구든지 지나고 나면 내가 말했어 하지만 저도 굉장히 고생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농심이라는 게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갑자기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운빨이고 그거는 저는 K 소위 컬처의 핵심은 엔터 기업이라 봐요. 특히 저는 엔터 기업들의 내년 행보를 잘 봐야 된다. 결국 글로벌 투어 같은 거라던가 새로운 뉴 아이돌이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구조조정 관련 것들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최근에 약간 미국 일정이 꼬이면 상당히 이게 더 지연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말씀 계속 오늘 똑같은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사는데 반도체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있는 분들이 그걸 더 사는 거고 여기서 신규로 사는 거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굳이 중소형주보다는 덜 오른 걸 받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금융지주와 지주들도 섞여가면 그래도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되면서도 또 시장이 상당히 열렸을 때 어쩌면 그게 뒤처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 갖고 있습니다. 여기 포트폴리오에 보면 이제 소외주라고 돼 있는 게 이제 삼성, 현대차, 뭐 소재, 2차전지가 돼 있긴 한데 지금 대표님 말씀으로는 이 소외주 중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소외주가 아닌지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니까 이 소외주 중에서는 삼성전자에 집중하는 게 맞다. 두 개가 겹쳐버렸죠. 네. 소외대 플러한 거에다가 시크릿컬적 요소가 와버렸으니까 네. 이거는 제가 작성 전에 이게 좀 전부터 세미나를 할 때 갖고 다니는 거여서 그럼요. 소외주라고 봤는데 이게 이제 시크릿컬이 와버리면 그렇죠. 랜드 사이클이 온다면 그러면 더 좋은 거죠.
진짜 소외주는 이제는 약간 좀 피해야 된다에 가까우신가요? 정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오늘 같은 날 현대기아차 매도 나오고 이런 날 이런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좋아하는데 저 욕먹을 수 있는데 이게 약간 관세 법상이 잘 마무리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업사이드가 있어 보이는데 잘만 되면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마무리되는데 이게 혹시 길어질까 봐 걱정이 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케미칼 구조종 얘기를 하는데 오늘 걔네들도 좀 빠졌어요. 케미칼만 하기가 힘든 거죠.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그래서 케미칼도 케미칼을 갖고 있는 지유사를 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이 뭔가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구조조정이 약간 지연되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겠죠. 차라리 대기업 계열사 중에 케미칼이든 정유든 이런 거 있는 지주사가 낫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지주사가 섞여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네. 구조조정 돼야 되는 게 유통업종. 네. 편의점도 엄청 구조조정 됐잖아요 지금. 네. 뭐 축소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케미칼 구조조정 정유화학. 되고 있고, 뭐 건설도 중소형 건설사 날라갔으니까 구조조정 되고 있고 네. 분명히 기회가 올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까지 가기에는 사람들이 우리 개인들이 많이 사줘야 되고 좀 기관들이 사줘야 되는데 그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지금 뭐 굉장히 그래도 진짜 견고한 걸 말씀드려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선택받은 거는 어쩌면 반도체인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주와 은행은 연말을 앞둔 어떤 정책 모멘텀에 확실히 관련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오늘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포트의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